씨가 집에 오자마자 밥을 먹고 계속해서 로드뷰에 들어가서 사고 지점을 보더래요. 무엇보다 제일 이상한 지점은 안녕하세요. 전 1411회 화성 아내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맡은 김재환 PD입니다. 이 사건은 4년 전에 비늘치 고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량이 이탈하면서 차량이 전소된 이제 큰 교통사고였는데요. 아내는 사망하고 남편은 좀 비교적 부상이 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을 숨긴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에 조금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지점은 그 아내가 사고 3, 4주 전쯤에 남겼던 녹취가 있는데 차를 타자마자 블랙박스 그걸 아웃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이상한 길로 산들배기 막 이런 데로 막 가는 거야. 하는 짓이 되게 아주 티미하고 나 죽고 나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보험금을 타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불안한 감정을 내비친 녹취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내의 그 사망 원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인데 이 뇌손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부검 결과로는 밝혀지질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저산소성 뇌손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법의학자들의 자문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아내가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취재를 시작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 취재를 시작하게 계기는 남편이 너무 수상한 것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이 아내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만약에 실제 이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범죄에 대한 좀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부가 사고 당일 비늘치 고개에 간 이유가 있을까요? 피의자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여행 답사 목적으로 가는 길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딸과 캠핑장을 한번 가야 할 건데 딸이 오기 전에 뭔가 캠핑장의 화장실이나 아니면 캠핑을 어디서 할지 이런 것들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그 길에 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근처에 캠핑장이 진짜 있나요? 그 근처에 어천저수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제 사실 낚시터예요. 그 낚시터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의 캠핑 데크 같은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었을 때는 뭔가 가족 단위로 와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캠핑장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있을까요? 이 사건 당시 사진을 보면 그 경사가 이제 40도에서 45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고 나무 세 그루 사이에 차량이 딱 멈춰선 것처럼 이제 정차되어 있는 상태로 차량이 불타 있었습니다.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아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사고 차량은 사실 남편의 차량이에요. 길이가 5m 정도 되는 에쿠스 대형 세단입니다. 근데 아내가 평소에 몰던 차량도 아니었고 아내가 그 운전이 이렇게 능숙한 편도 아닌데 길을 가던 중에 큰 동물을 갑자기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핸들을 우측으로 이제 급격하게 꺾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비탈로 내려갔다. 자기가 이제 정신이 깨어서 구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내를 꺼내고 보니 차량에서 이제 불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차량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바람에 뭔가 블랙박스라거나 뭐 이런 장치들이 다 사라져 있는 상태라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지는 못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할 때도 이 화재의 원인이 조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형적인 충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차량이 이제 전체가 불탔고 그래서 이제 자문을 받아봤더니 그냥 차량이 이 정도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불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래서 방화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나 이제 차량이 완전히 전소가 됐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을 판별하기에는 지금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받았었고요. 공식적인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급경사로 이제 노후화된 차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의 어떤 배선들이 단락되었고 그 결과 이제 화재가 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탈길에 이제 차가 멈추다 보니까 그 불길 방향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전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추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생 동물을 보고 놀라서 이제 핸들을 꺾었다는 이 남편 박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 방송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직접적인 사인을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은 이 교통사고 자체가 의도된 것인가 아니면은 그 남편의 말대로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인가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선 이제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서 50-60km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큰 짐승을 만나서 이탈했다라고 했거든요. 사고 차량의 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현장에 가보면 가로등이랑 경계석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으로 이제 차가 빠져서 내려갔다라는 것을 다 유추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공간에서 50km로 주행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지점으로 들어가서 정차를 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국가수에서도 의뢰하는 이제 시뮬레이션 팀에 의뢰를 했고요. 50km의 속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차량이 그 구간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구간을 지나쳐서 훨씬 먼 곳에 이제 차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속도를 내려가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건데, 그 결과 이제 28km라는 속도에서 그 구간에 진입해서 마지막 정차를 할 수 있는 결과값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28km라고 했었을 때 이게 감이 잘 오지는 않지만, 스쿨존 같은 경우가 30km 제한 속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스쿨존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느린 속도잖아요. 어떨 때는 뭐 답답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그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한낮에 고라니가 갑자기 등장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28km라는 속도라면 그냥 정차가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 구간으로 이제 떨어진다라는 것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방송 분량상 담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포인트가 사실 이제 그 전문가 분이 자문해 주셨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시뮬레이션을 보면 초반에 차량이 중앙선에 좀 가까워졌다가 우측으로 급격하게 꺾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이게 왜 그렇냐면, 이 차량의 길이도 길고 급격하게 우회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을 크게 틀어야 되니까 왼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각을 크게 만들어서 사고 지점으로 틀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동물이 나와서 우측으로 꺾으려면 사람이 이렇게 그냥 꺾어버리지 왼쪽으로 이렇게 각을 만들어서 꺾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미뤄봤었을 때는 경계석과 가로등 사이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구간에 정확히 의도적으로 능숙하게 주행할 때만 사고 지점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능숙한 운행이었다라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사망하고 나서도 남편 박 씨의 행동이 조금 수상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옷을 세탁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고 당일날 딸이 집에 있었는데 아빠가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빨래를 한 거죠. 아내의 옷을. 그거를 이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린 거죠. 근데 도대체 이거를 왜 그랬을까? 버릴 수는 있겠죠. 그냥 옷이 낡아서 이제 이 옷을 못 입겠다 해서 버릴 수는 있는데, 빨래를 한 점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종량제 봉투에 버렸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배출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옷가지를 수사팀에서 좀 수사를 했는데 뭔가 단서가 없나. 근데 이제 그때 수사팀에서 집중했었던 부분은 사실 방화 흔적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화 물질이 옷에 남아 있는 것이 없나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했는데, 뭐 이미 빨래도 했고 시간도 지나고 그 옷에서 일단 인화 물질들이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어떤 이 사망의 원인과 관련된 흔적들을 지우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말고 남편 박 씨가 했던 행동 중에 조금 더 의문점이 생기는 행동들이 더 있었나요? 딸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 박 씨가 뭐 집에 오자마자 밥을 먹고 아내 옷을 빨래를 하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로드뷰에 들어가서 사고 지점을 보더래요.
뭐 그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뭐 CCTV를 체크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 이제 지리를 보려고 했었던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사고 경험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딸은 굉장히 그 부분이 이상했다라고 해요. 무엇보다 제일 이상한 지점은 사건 전날에 여행자 보험을 갑자기 갱신하였고 이 부부가 같이 가는 여행 답사였다라고 하면 남편도 가입하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남편 본인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아내만 가입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바로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지점은 굉장히 이상한 정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보험금이 지금 현재 지급이 된 건가요? 아내 보험금, 그다음에 이제 여행자 보험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원래부터 기존에 가입되어 있었던 5억 원짜리 보험은 수령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건 전날에 갱신된 단기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건 전날에 갱신하고 바로 그 다음날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험사에서 이거는 좀 더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지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그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남편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이렇게 사고를 낸 거라면 그 이유가 보험금 때문인 걸까요? 그 만약에 유가족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아내를 살해했다라고 한다면 좀 동기를 살펴봤었을 때 두 가지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긴 기간 만났었던 내연녀와의 관계, 아니면 정말 보험 사망금을 노린 경제적인 목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 내연녀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년 넘게 내연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갑자기 그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하기에는 좀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경제적인 목적의 살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현재 그 피의자는 전세 사기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사고가 났었던 시기 즈음에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큰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저질렀던 것이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조금 높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사건은 사건 이후 3년 만에 이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지금 1년째 1심 재판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럼 이상한 지점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구속 기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정황만 들여다봤었을 때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에는 충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법적으로 재판에서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사인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증거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직접적인 사인이 잘 밝혀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내가 그 교통사고 직후에 13일 정도 연명치료를 병원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사건 당시 생겼던 부상 같은 것도 회복이 되거나 사라진 상태였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들을 이제 최대한 모으는 과정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남편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상황들을 봤었을 때는 뭔가 살인의 정황들이 충분하지만 실제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느냐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는 지금 아내의 부검이 좀 늦게 이루어졌고 그 현장을 비추는 CCTV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뭔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살인 혐의로 기소했었던 전 검사를 만났었을 때는요.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수사를 맡아서 거의 뭐 10,000페이지 넘는 분량의 수사 기록을 제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지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도 했었던 시뮬레이션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살인 혐의가 입증이 되어 유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송에도 잠깐 나오지만 아빠 박 씨가 구속되고 나서 딸에게 쓴 편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참 이상한 점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딸에게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다뤘던 부분 외에 또 이상한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 처음에는 딸한테 말하는 투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존댓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운전석 앞쪽으로 쓰러져 있었고 차량에는 연기와 차량 밖 엔진 쪽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또 편지를 보다 보면 119 소방대원이 도착한 것을 보았고 여기 사람 있으니 도와주세요 소리쳤지요.
그 표창원 교수님께서도 말하시는 것처럼 딸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길 바라는 것처럼 이 편지가 작성이 됐는데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자신의 주장, 진술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로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이런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정황만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케이스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어떤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자문이나 그리고 많은 수상한 정황들을 다 결합을 해서 그 교통사고 자체에 뭔가 의문점을 두고 이것은 의도된 살인이다라는 재판부의 현명한 결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나 특히 이제 가장 큰 고통 속에 있는 따님이 조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